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탄생으로 정치권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선 야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의 쇄신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대표가 당선 뒤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따르릉을 타고 출근한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주요 당직자 인선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원장을 아마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면 중진을 좀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경험 있는 대선을 앞두고서 사무총장이 이제 살림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진, 그 선거 경험 있는 중진을 좀 앉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중진 중에 지금 권선동, 그다음에 박진 의원 두 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김도읍, 성일종 그리고 유경준 여기에 지금 윤희숙 의원도 거론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정책위 위원장 같은 경우 이번에 당헌 단계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당대표가 원내대표 합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두 분이 오늘 만난 이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한 사람으로 모여진 것 같아요. 누가 되는지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지상욱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지금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건데 여기 윤희숙 의원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두 분 중에 누가 될까?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쭉 논의가 될 것 같고 뭐 아마 이제 앞으로 그 새로운 사람을 얼마나 잘 전진에 배치하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텐데 중진과의 화합을 위해서 중진을 어느 정도 기용하고 또 새로운 신진 인물을 어느 정도 배치할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정된 대변인과 비서실장은 황보승 의원 그리고 서범수 의원인데 모두 초선이더라고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정책위 의장하고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치권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은 초선을 임명하고 싶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30대이기 때문에 이론에는 강하지만 여러 가지 응용력에는 약한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은 그래도 선거를 많이 치러본 그리고 당내 어떤 조직 생활을 많이 해본 네. 그런 중진을 지금 기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당 대변인과 비서실장은 새로운 어떤 워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초선밖에 없다. 물론 뭐 토론 배틀을 통해서 다른 대변인들은 선출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이 아니면 그래도 신선감이 좀 떨어지고 새로운 이준석 36세 당 대표랑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부산에서 오랫동안 뭐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것들을 한 황보승이 의원 초선이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선의 이제 서병수 의원 동생입니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의원을 지금 비서실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역학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병수 의원은 또 친박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역학관계를 고려한 그런 발탁의 배경도 있을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번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세대 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세력 교체를 저는 원한다고 봅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중진을 기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진을 기용하지만 결국은 초선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당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이준석 대표의 의지가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정치력이 요구하는 그런 국민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초선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힘을 쓸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 이제 주목된 것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1, 2위를 차지한 조수진, 배현진 의원 모두가 또 초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이제 당선이 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제 선거를 하시는 분, 투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활동력이 높은 분들, 조수진 의원 같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논란된 말도 하긴 했습니다만 인지도를 많이 올리는 데 역할을 했었고 그 전에 종편에서 패널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부분이에요. 배현진 의원도 잘 아시는 것처럼 MBC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찍었다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지도와 그다음에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성인 몇 분 들어왔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신하면서도 지명도가 높고 활동력이 많은 분들을 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뭐 초선이든 아니면 중진이든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다만 저는 조수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주장이 강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배현진 의원은 잘 아시는 건 홍준표 전 대표와 가까운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그 대표가 앞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과 얼마나 잘 호흡을 맞추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그냥 대표의 말이라고 호락호락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과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미경, 김재원 전 의원도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지도부 내에서 중진과 초선 간에 어떤 좀 갈등이 벌어지진 않을지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여성을 선택했다기보다도 그동안에 정치를 하지 않은 분들을 가급적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네. 보수 지형이 무너져 내린 이것들을 새로운 정치하는 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성 세 분이 당선이 됐는데 물론 김재현 의원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굳이 계파색을 따진다면 친박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최고위에서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뭐 이준석 대표의 화두가 공정한 뭐 관리 이런 거기 때문에 대표가 어떤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선을 앞두고는 당에서 상당히 이전 투구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의 회의 과정 여기에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TV에 나와서 토론을 할 때 평론을 할 때처럼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합의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그렇게 봤을 때 최고위 면면에서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뭐 합당이라든가 그리고 야권의 여러 가지 대선 지형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최고위원들과 상당히 큰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대표가 최고위원들을 서로 해서 끌어안지 않고 그냥 나 홀로 간다. 그렇게 되면 또 과거에처럼 최고위원이 집단 사퇴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될 경우는 또 대표도 자연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표의 앞날 상당히 저는 험난하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해요.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선이고요. 그분들도 상당히 본인의 주장들이 강한 분들이에요. 하시는 것처럼 두 분 다 방송에 나와서도 패널로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모든 방향에 갈 거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거고요. 의견을 많이 낼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최고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쇄신이라고 하는 큰 틀은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 쇄신이 중요하고 대선 과정의 쇄신이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하는 부분, 세대 교체가 여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로 가긴 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아주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과연 이분들이 다 수용할 것이냐. 저는 그건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중진들의 뭐 의견이나 이 부분들은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는 원외 인사잖아요. 현재로. 원내에 있는 많은 중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반영된다고 했을 때에 충돌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그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잘
조율해 가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게 저는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지도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도 두 분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준석 대표가 공존과 공정을 내세우면서 토론 배틀로 대변인단을 선발하겠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당내 반발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도 했지만 예.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것들도 또다시 이런 거에 대해서 상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뭐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상당히 오래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친박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토론 배틀이라는 건 상당히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대선 후보도 2명씩 해서 토론 배틀을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공언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당내 갈등이 있으면 협의하는 과정이 토론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시끄러우면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갈등으로 그리고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디어 갈등이 터졌다. 뭐 이런 것들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이제 나갔을 때 과연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이것을 배틀로 한다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한데 대선 후보까지 배틀로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해서 나는 이거에서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홍준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걸 또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대표를 한 전당대회 때는 무엇이든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나가겠다. 이렇게 대표 후보자로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후보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당에서 이해관계가 갈릴 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과연 당사자들 어떻게 설득하고 그리고 최고위원들 어떻게 설득하고 그래서 합의된 모습으로 정말 이것이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옥동자가 나올지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 저는 이제 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토론 배틀은 또 교수님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대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하는데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이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후보로 있을 때 했던 말대로 뭐 워드를 어떻게 하느냐, 프레젠테이션, 뭐 PPT 어떻게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준 만드는 것도 저는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령대도 다양하잖아요. 사실 그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의원들도 그렇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그다음에 교육의 학력도 다양한데 이런 분들이 모두 다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저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 본인의 뜻과 의지와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누구나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거른다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또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내놨지만 네.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험감을 가지고 뭘로 평가할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당내 분란으로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도 앞으로 남겨진 숙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준석 대표의 내일 첫 공개 행보는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서울 현충원으로 가는데 이제 천안함 장병들의 그 희생된 장병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대전으로 향한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정치인 행보 특히 이제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 정치인으로 이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행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천안함 장병들과 이준석 당 대표와의 어떤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동시대적인 그런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장면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국립현충원 과거의 정치인들보다 또 다른 새로운 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새롭다, 젊다, 어리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인들이 한 것과 거의 다르게 지금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차별화 행보를 좀 보인다고 보고 물론 뭐 천안함 장병이 묻혀 있는 대전 현충원 가는 것도 사실은 여의도에서 동작동 국립묘지가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기 때문에 대전 KTX를 타고 가겠지만 대전까지
이렇게 해서 제1의 행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첫 번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국민들한테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뭐 내일 박명록에 어떤 말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에는 반드시 천안함과 관련된 것을 거기에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국민의힘은 앞으로 안보에 책임지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되겠다. 그런 어떤 제1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참 이 부분까지 정치와 좀 연관짓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내일도 당대표 취임 후 첫 행보여서 관심이 쏠리는 만큼 이 현충원 참배 뒤에 광주 건물 붕괴 참사 그 희생자들 조문한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에 대한 그 뭐 손을 내민다 이렇게 예. 표현하기 물론 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의도적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조문을 가지고 간다고 봐요. 그 네.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호남을 그래도 먼저 이렇게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의 지지율이 최근에 약간 상승하는 면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조금 이어가면서 뭔가 좀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진심으로 간다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 필요한 거니까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율을 계속 견인해 가면서 좀 더 올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또 하나 이제 보는 관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관리 감독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문의 의미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약간 상승과 반등의 기회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견인하면서 호남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높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하는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광주의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도 뭔가 의문점을 던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어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동네 카페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새로운 당 대표고 젊고 네. 그래서 쉽게 만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합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대당으로 통합을 해서 흡수할 것이냐? 그러면 안철수 국민의당이 흡수 당하겠습니까? 그럼 대가를 요구하겠죠. 아니면 이것을 그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을 없애고 새로운 당을 만들자. 이것이 신사랍당인데 그러면 신사랍당이 되겠냐? 물론 양당의 통합 협상단이 구성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통합을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특히 내년에는 대선도 있지만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 지금 지역위원회가 뭐 국민의당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공모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위원장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지방위원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국민의당이 들어오면 그 밑에 핵심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이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통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제1성으로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겠다. 이런 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고 보는데 네. 과연 안철수 대표 내년 대선에 뭐 후보로 나올지 아니면 차기를 노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본인이 포기한다 해도 밑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통합과 합당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안철수 대표랑 만난 건 좋은데 통합으로 지금 단계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야권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어떤 그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누가 지역위원장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뛰는 여러 가지 후보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후보자들은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당이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의 회오리 바람이 상당히 크게 불 텐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어제는 서로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야권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선문답의 자리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교수님 말씀에 여기 의견이 약간 오늘 보도에 보면요 결이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당 합당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 선배로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만났다. 덕담만 나눴다. 그리고 덧붙여서 합당 원칙은 이미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얘기를 했다.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의견이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같은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합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게 아니고 정치 선배로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나준 거고 덕담만 했지 구체적으로 합당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당선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지금 이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 새누리당 비대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10년지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필요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대에서도 여러 가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 부분 당원들한테 먹히지 않았나. 그리고 국민 여론한테 먹히지 않았나.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의 어떤 저런 말들은 신뢰감이 실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러나 당 내부에서 지금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국면은 정말 당 대선 후보들은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특히 6월 중으로 홍준표 의원이 입당하지 않습니까? 입당을 했을 때 물론 이준석 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전 비대위원장을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설득하겠다. 최고위원들도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고위원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고 당 대선 후보들을 설득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하게 되면 네. 후보로 출마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또 닥칠 것이다.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 맡는 것이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원할 것인가? 지난번에 그 중진들은 다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에 분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걸리는 게 또 윤석열 전 총장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제 윤 전 총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기에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치켜 세우시다가 최근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확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해 확신을 갖기 전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윤 전 총장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하고 한번 만나려고 하다가 이게 불발이 됐거든요.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 윤 전 총장 측에서 얘기가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윤 전 총장이 계속 발을 빼는 듯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를 요즘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행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을 만나지 않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실망이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에서 약간 다른 기조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다만 그런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이나 외부에서 세력을 키워서 그걸 합당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이거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윤 전 총장도 거기에 같이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외부에 있다가 나중에 합당 형식으로 아니면 단일화 형식으로 가는 게 나을지 하는 부분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언론의 보도나 기류를 보면 당장 들어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들어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도 여러 가지를 고민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잠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지금 잠룡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누가 출마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경선이 시작되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입당하는 그런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 좀 볼게요. 내정자가 이제 있는데 대선 캠프 대변인, 공보 담당자 2명 모두가 그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언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의 대처 방식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올 텐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과거에 그때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내부 검증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내부 토론 배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부적인 경쟁보다도 더 치열한 것이 내부적인 경쟁입니다. 결국은 그 이명박 대통령도 마지막에 그런 문제들로 해서 지금 영어의 모임이 되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슈 파이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록 동아일보 법조팀장 출신인데 물론 약간 좀 특이한 어떤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고려대 신방과를 나오고 서울신문 동아일보 기자하고 TVN의 시사과정 PD도 하고 언론학 박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윤석열 전 총장과 상당히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언론인 출신을 했고 그리고 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마찬가지로 네. 한국일보 사회부 정치부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기자나 논설위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은 정치의 생리에 대해서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거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전후좌우에서 여러 가지 공격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을 후보가 잡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대언론 관계에서 어떻게 후보를 후보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가감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서 나가게 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두 분을 지금 먼저 인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선 일정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칙대로 가자 아니면 경선을 미루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제 만찬 회동을 가졌단 말이죠. 이걸 보고 반 이재명 연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는 것이 예. 경선 연기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후발 주자들 같은 경우에 경선 연기를 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아보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면 단일화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낙연, 정세균, 최문순 이런 분들이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해서 1대1로 그 경쟁 구도를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반 이재명 연대라고 표현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경선 연기에 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이재명 지사 빼고 물론 지금 박영진 의원은 반대하고 있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선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힘을 합치겠지만 그거 이후에는 전혀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 민주당이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분란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36세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뭘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원칙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과 원래 있는 어떤 규정을 따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바꾸고 지난번에도 서울시장 선거하고 재보선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도 많았고 분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바꿔가지고 후보 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또 본인들이 원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헌 당규 바꿔가지고 또 이걸 한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리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그 4.7 보궐선거를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당원 당규를 바꿔서 어차피 졌는데 당원 당규까지 바꾸면서 큰 정당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역대 선거를 보면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한 후보가 대부분 당선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지도가 높아야지 그다음에 지지율로 올라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재명 지사라고 하지만 대선 후보 이재명이랑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지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규정을 굳이 바꿔서 야 민주당은 그때 그냥 원칙도 없는 그런 정당이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 큰 정당처럼 큰 물줄기대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봤을 때 큰 힘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연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교수님 모두 경선 일정은 원칙대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를 제치고 3위 지지율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준석 돌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든 네. 중도에 있는 분들이라도 민주당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쇄신이 필요하다, 세대 개척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주당이 잘 캐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도 놓치면요 대선에서 과연 얼마나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칙 지키고 그다음에 정말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하는 이런 정책들이 저는 지지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쇄신을 하는데 반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쇄신에는 한 칸 반발이 따르는 거예요. 그 반발을 계속 뚫고 나가는 것이 쇄신인 것이고요. 그래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물러서고 여러 가지 반발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해버리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쇄신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권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뭐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대선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역대 대통령을 뽑는 걸 보면 40세 이상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40세 이상으로 해놓은 것은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돈도 벌어보고 사업도 하고 이런 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라. 그런 차원에서 40대 대통령이라는 헌법 규정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통령은 준비된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어리기 때문에 지금 대선 출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통령은 온 국민들의 안위를 이끌고 가는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그런 분들이 저는 대선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